자, 오늘부터 배워야 되는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완전히 다른 생태계 파트로 시작이 돼요. 자, 생태계 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 단계부터 알아야 돼. 우리 몸도 구성 단계라는 게 있을 거야. 자, 과학준을 이루는 가장 작은,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니? 세포부터 시작이죠? 그럼 세포가 모이면 뭐가 돼? 조직이라는 게 돼. 조직이라는 게. 근데 동물 개념에서는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니?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돼. 기관계가 모여서 한 마리의 개체가 됩니다. 근데 식물일 경우에는 동물과 식물이 약간 다른데,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중에 세포부터 시작해서 조직으로 되는 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조직에서 식물일 개념에서는 이제 식물만 갖게 되는 조직계가 있죠. 그 다음에 동물일 개념에서는 여기서 그대로 기관으로 갑니다. 근데 식물은 조직계라는 특수기관을 갖지만 동물은 기관계라는 특수계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다 합쳐져서 한 마리의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만 갖고 있는 건 기관계고 식물만 갖고 있는 건 조직계라는 특수한 계가 있어.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공통적인 구성 단계를 부르셔. 그러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이게 이제 공통이에요. 공통.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런데 이거는 한 개체를 구성하는 구성 단계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단계는 제일 하위 단계가 개체부터. 개체. 그러면 개체가 나야, 과학준. 얘가 이제 모이게 되면은 뭐라고 하니? 개체 모임. 뭐라 불러?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그럼 개체군은 나와 같은 종족, 인간이지?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개체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동일 종의 집단이다. 이렇게 불러. 자, 근데 여기 살고 있는 환경에서 인간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도 살고 있지만 저기 뭐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종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 종들의 모임을 우린 뭐라고 하냐?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도 있지만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지 멋대로 이제 여러 가지 생명체가 다 있거든. 그래서 왜 이상한 그림 그리면 그냥 그러도 마라 그냥. 여러 종이 있다. 이걸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군은 같은 종끼리의 모임만 얘기하는 거고 군집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의 개체군을 합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군집을 다 모아두면은 생태계라고 불러. 자, 그러면 한 개 물어볼게. 군집이랑 생태계가 다른 점이 뭐냐? 군집 여러 가지 종이 모임이잖아. 근데 생태계라는 것도 여러 가지 군집이 모여 있는 게 생태계란 말이야. 그럼 다른 점이 뭐야? 군집과 생태계. 생태계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환경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환경이 뭐 바다 환경일 수도 있고 육지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 이 환경까지를 고려한 값을 생태계라고 불러요. 생태계. 응. 일로 와. 이거 좀 쳐봐. 근데 이제 환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생태계마다 다 달라. 그럼 너희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갯벌도 있고 육지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여러 환경이 있거든. 그걸 다 합친 표현을 생태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 개 낼게. 가끔 나와 이게 어항이라는 걸 인간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거잖아. 그럼 이거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생태계입니다. 그러면 공원이라고 해봐. 공원. 얘 생태계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던 인위 집단이든 뭐든 간에 그 하나의 범주를 우리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요거 정도는 좀 머리에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생태계는 생명체도 있지만 무생물체도 있어요.
뭐 이제 환경이란 공원이 생명체는 아니잖아. 육지가 생명체는 아니고. 그게 결국은 무생물적 요인이 있고 생물적 요인이 있거든. 자, 그럼 생물이라고 하면은 큰 범주로는 세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생물은 뭐라고 하니? 자, 생물일 경우에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생물, 식물이 있어요. 자, 식물만의 특성이 뭐야?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잖아. 이런 애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생산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가 만들어낸 양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체를 소비자라고 해요. 우리 인간이 이제 맨날 밥 먹고 살잖아. 다 식물이 만든 포도당을 변형시킨 걸 우리가 다 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라고 부를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를 먹고 사는 애가 분해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생산자라는 거 그럼 정의가 뭐니? 정의. 광합성을 하는 모든 생명체를 생산자다 이렇게 불러.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히 여기 식물이 들어가. 근데 식물 말고 뭐 있을까? 광합성을 하는 애는 여기 다 들어가요. 우리가 배웠던 저번 시험에 배웠던 새끼가 있어. 지구상에 등장한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뭐였어? 남세균이 있어요. 자, 세균은 원래 여기 넣어야 돼. 세균. 그럼 남세균은 여기에 넣을 거야? 여기에 넣을 거야? 생산자입니다. 광합성을 하면 무조건 생산자예요. 자, 그 다음에 너네 바다에 있지만 식물이라고 부르지 않는 애들이 있지. 바다에 식물처럼 있는 거 누구 있어? 해조류 같은 거 있죠. 자, 얘네들도 광합성을 하지. 뭐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애들. 또 뭐 있어? 바다에 있지만 식물이라고 안 하고 식물성 뭐라고 하잖아.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다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생산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스스로 광합성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이런 애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지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소비자는 어려울 게 없어. 우리 인간과 같이 무엇인가의 양분을 누군가 만들어준 거, 생산자가 만들어준 걸 소비하면서 먹고 사는 모든 애들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동물류가 여기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를 분해함으로써 살아가는 애들을 분해자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일 대표적인 애들이 아까 세균이다 라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애는 곰팡이 같은 애들이에요. 네, 곰팡이로 이루어진 것 중에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있지. 뭐 많이 먹냐? 버섯. 이 버섯이라는 게 곰팡이류입니다. 이런 데 들어가. 자, 그런데 일단 소비자는 자기 혼자 스스로 못 살아요. 왜? 누군가 식물이라는 애가 양분을 만들어 준 거를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소비자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부르냐? 종속 영양생물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혼자는 독단적으로 살 수가 없고 생산자에게 종속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이야. 그럼 문제. 분해자는 그럼 뭐야? 분해자. 어떤 생물에 들어갈까? 아니면 독단적인 생물일까? 자, 분해자 또한 종속입니다. 왜? 분해자도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를 먹고 사는 애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분을 만들어 놓은 걸 먹어야 돼. 스스로 못 살아요. 그래서 얘도 종속 영양생물이다 이렇게 불러.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람들, 뭐 이제 나머지 동물들도 거의 대부분 호흡을 하지. 그 호흡을 해가지고 산소를 먹어. 근데 산소를 우리가 왜 먹어야 되냐?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야. 산소를 먹는 게 아니라 내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게 주기 위해서요. 그럼 미토콘드리아한테 산소 주면은 뭐 할 수 있냐? 세포호흡이라는 걸 하죠. 거기서 이제 에너지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 방법, 이걸 어떤 호흡이라고 하냐? 유기호흡이라고 해요.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 내가 제일 싫어한다고, 여기 파트. 왜? 싸그리 암기야. 암기하는 거 난 싫은데 다 외워야 돼. 어쩔 수 없다. 너네들도 외워야 된다. 자, 그런데 산소로 호흡하지 않는 아주 특수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얘들도 산소로 호흡해. 근데 산소로 호흡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산소 호흡이라고 합니다. 얘들 우리 뭐라고 하냐? 무기호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정의할 때는 유기호흡과 무기호흡으로 먼저 분류할 수도 있고, 독립외형생물과 종속외형생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세개 집단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다 이제 생산자나 소비자나 분해자는 생물적 요소고, 요 생태계에 살고 있는 무생물적 요소가 있죠. 무생물적 요소 뭐 있냐? 제일 대표적인 게 햇빛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온도도 있을 것이고, 물도 있을 것이고, 토양도 있을 것이고, 되게 많아. 다 이제 무생물적 요소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실험에 나오는 거. 첫 번째, 이렇게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무생물들이 생물에게 영향을 줄 때가 있어. 이걸 1번이라고 해볼게. 자, 그 다음에 2번은 생물체가 무생물체에게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왜 2번이야?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죠. 자, 그 다음에 얘네끼리끼리 영향을 주고받거나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 이걸 3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1번을 작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2번은 뭐라고 하냐? 작용의 반대니까 반작용이라고 할 거야. 3번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작용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작용은 무생물체가 생물체에게 영향을 줄 때, 그 다음에 반작용은 생물체가 무생물체에 영향을 줄 때를 얘기하고, 상호작용은 각각의 생명체끼리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때를 상호작용한다. 그럼 작용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작용은 무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 뭐 가장 쉬운 예로 뭐 이제 온도라고 해볼까? 온도가 매우 높대. 그럼 그런 데서 사는 생명체와 온도가 매우 낮은 곳에 사는 생명체의 특성이 좀 다르죠? 우리 많이 봤던 것 중에 여우새끼 있잖아요, 여우새끼. 사막에 사는 여우도 있고 북극에 사는 여우도 있단 말이야. 원래 여우는 같은 종인데 사막이라는 환경에 적응한 결과고 북극이라는 환경에 적응한 결과 사막여우, 북극여우로 나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에 대한 예고, 반작용에 대한 예는 뭐 있을까? 생명체가 무생물체에 영향을 줘야 돼. 뭐 있어? 뭐 지렁이가 토양 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헤집고 다니면은 토양 속에 환기성이 좋아집니다. 공기가 왔다 갔다 하기 좋아요. 그래서 뭐 토양이 비옥해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표적으로 가을철에 낙엽을 져서 식물이 막 낙엽을 떨고, 그럼 그 낙엽이 이제 쌓여가지고 토양을 또 비옥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작용에 들어가. 그럼 상호작용은 뭐에 들어가? 상호작용? 자, 얘는 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표현이 있거든. 상호작용은 생산자가 소비자로 또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같은 개체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같은 개체가 아닌 다른 개체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권영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권영이를 때려서 공부를 시켰더니 권영이의 시험 점수가 올라갔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은 개체끼리의 상호작용이잖아. 이걸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게 원래 생명학 원이에요. 이건 원래 통합학 내용이 아니야. 너네들이 배우는 거야. 그냥 군집 내의 상호작용 뭐 있어?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야. 내가 길 가다가 이제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되게 나를 재수없게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고양이 새끼 째려보지 마! 때렸어. 근데 고양이끼리 이 과학준 개새끼. 그리고 고양이끼리 이제 다 합의를 봐서 과학준 죽여. 이러면은 고양이라는 종이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 그럼 같은 개체군이 아니죠. 그러면 이걸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좀 이따 내가 얘기할 거고, 어쨌든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생물체와 생물체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걸 얘기하지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일 수도 있고 군집 내의 상호작용일 수도 있어요. 요건 좀 분류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제일 중요한 미션, 내가 할 게 더럽게 많은 게 얘입니다. 작용이 엄청 많아. 그걸 오늘 다 얘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제일 중요한 건 빛이다. 빛. 빛이 없으면 우리 지구라는 모든 생명체는 바로 죽습니다. 바로. 태양이 지금 소멸했대. 어떻게 사냐?
뭐 노스페이스 뭐 대장 패딩이 있어요. 못 살아.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 지구의 온도는 약 영하 200도가 넘어갑니다. 절대 못 살아요. 자, 그럼 빛의 작용의 현상은 또 세부 분류를 해줘야 돼.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따른 작용 현상이 있고, 두 번째, 빛의 파장에 따른 작용 현상이 있고, 세 번째, 빛이 얼마나 하루에 쪼여주니 1조 시간에 따른 작용 현상이 있어요. 얘네들을 다 분류를 좀 잘해야 된다. 자, 먼저 세기부터 봅시다. 자, 빛의 세기에 센 빛에 사는 생명체도 있고 약한 빛에 사는 생명체도 있어요. 자, 근데 동물로 볼게요. 우리 인간들. 당연히 빛이 많은 곳에 사는 인간과 빛이 별로 없는 지역에 사는 인간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은 빛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못해. 너네 뭐 광합성 할 수 있냐? 가끔씩 또 그런 표현을 쓰는 새끼들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햇빛을 너무 못 받아가지고 광합성 하러 좀 가야 돼요. 과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야, 그게. 무슨 니들이 광합성을 해. 빛을 받아가지고 뭐 비타민 D를 합성하겠지. 광합성 안 해. 그리고 우리 인간이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빛은. 빛이 이제 누군가가 작용받은 걸 상호작용으로서 우리는 약간 이제 옆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빛을 세기나 파장과 1조 시간에 따른 작용 현상은 다 거의 대부분은 식물이에요, 식물. 자, 그래서 세기에 따른 작용 현상 첫 번째, 빛을 많이 받는 곳에 사는 식물 중에 양엽이 있고요, 음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너네가 분류 잘해야 된다. 양엽과 음엽을 잘못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뭐라고? 양지식물이랑 음지식물을 잘못 비교하는 애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침엽수와 화렵수까지 갈 때가 있어.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게 너네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식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배운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동물이니까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는 다 동물 위주야. 식물을 배운 적이 없어, 거의. 근데 배우긴 했어. 너네가 초딩 때 식물 뭐 배웠냐? 초딩 때부터 배운 식물 분류할 때 어떤 식물로 일단 분류하는 거 배웠냐? 잘 기억해봐. 아무거나. 이런 거 분류하지 않았냐? 얘와 얘. 이런 거 분류 안 했냐? 저게 뭐예요, 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또? 자, 요게 가장 대표적인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입니다. 들어본 적은 있지? 뭐야, 정체가 뭐야? 역시 다 아메리칸이었어. 자, 그럼 얘랑 차이점이 뭐야? 됐어, 미안해. 관다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됐어? 자, 그냥 그런 게 있대. 근데 너네 식물은 인간처럼 키가 안 커요. 인간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냐? 키만 커? 내 키만 크는 거야? 아니야. 눈깔도 커지고요, 콧구멍도 커지고, 이빨도 커지고, 손톱도 커져. 그 선생님 조카가 지금 탄생한 지 딱 지금 1년 됐거든. 100일. 아니, 돌이 됐어. 내가 많이 얘기했지. 애를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 핏줄을 속일 수는 없나 봐. 내 동생이 낳은 딸내미가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 이 새끼는. 존나 이뻐 보여. 근데 그 보면은 애가 진짜 이만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진짜 이만하단 말이야. 그럼 보면은 막 내 손을 꽉 잡는데 이거 새끼 손가락도 제대로 못 잡아. 근데 이 새끼가 점점 성장하는 거야. 주먹을 쫙 줘도 주먹이 막 요만해. 진짜 너무 이게 귀여운 거야. 이 새끼가 점점 커가고 있어. 발육이 존나 좋아가지고 좀 거대해지고 있어. 또래 애들보다 훨씬 거대해졌어, 지금. 아무튼 간에 인간은 키가 클 때 눈알도 커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빨도 커지고, 심장도 커지고, 위도 커지고, 다 커져요. 근데 식물은 이렇게 안 커집니다. 어떻게 커지냐? 식물은 딱 두 개만 커져. 첫 번째, 길이만 커져요. 아니면 길이가 커짐과 동시에 부피가 커집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이가 생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어디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냐? 뿌리에 있는 생장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 있는 생장점에서부터 그냥 길이가 쭉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분열 안 합니다. 이제 여기서만 분열해요. 근데 부피가 생장하는 게 옆에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할 때 가끔 얘기하는 게, 연애들한테 내가 얘기했나 모르겠다. 아직도 정확히 기억, 초등학교 6학년 때야.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체험학습을 간대. 초등학교 6학년 때 체험학습 가면 어디로 가야 돼? 현장 체험학습. 너네들도 뭐 그런데 제주도 같은 데 가잖아. 수학여행 같은 데야.
그럼 이제 놀이공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 미친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초등학교 애들은 이런 걸 해봐야 된다. 너희들은 다 도시에 사는 새끼들이니까 해봐야 돼. 그래서 체험학습을 모내기로 보냈어. 이건 진짜 오버 아니야? 모내기 하러 가. 어디 분명히 선생님이 뭐 얘기를 했는데 모내기란 얘기 안 하고 어디 그냥 한적한 곳에 간대. 가서 그냥 뭐 놀아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모내기를 시키는 거야 이때. 그 모내기 해봤냐 니네? 당연히 해본 적이 없지. 그 모내기 판이 있어. 아시죠? 그냥 그 판이 이렇게 모종이 이제 심어져 있거든? 그걸 그냥 이렇게 심는 거야. 근데 이거는 거의 체험학습이 아니라 거의 노가다 하러 갔어. 애들한테 할당량을 주는 거야. 너 3판, 너 5판, 막 이래. 그럼 그걸 내가 한 판도 안 했거든? 한 반 정도 했어. 도저히 짜증나서 못 해먹겠는 거야. 버리고 도망갔지. 도망가서 친구들은 저쪽 이제 내천 같은 데 가서 놀았는데 내가 이걸 하면서 생각을 한 게 있단 말이야. 잘 들어봐. 인간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보, 빙신이다. 근데 왜 빙신이라 이렇게 하냐면은 벼가 있잖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 근데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해버려? 벼를 다 베버린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제 초딩 때니까 그런 생각 했다고. 근데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벼를 안 베고 가만히 그냥 벼를 키우면 벼가 계속 크다 보면 언젠간 어떻게 되겠냐? 나무가 되지. 그럼 벼나무가 될 거냐, 벼나무. 그럼 벼를 모내기 힘든 거 안 해도 타타타타타 털면은 그 쌀알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왜 벼를 맨날 베버리는 거야? 벼가 외떡잎 식물이에요. 자, 외떡잎 식물은 절대로 부피 생장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자라도 벼는 그냥 거기가 끝이에요. 물론 길이는 좀 더 많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 근데 부피 생장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나누는 기준이 너네들이 여태까지 우리 초등학교 때도 거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쌍떡잎, 외떡잎, 부피 생장의 유무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양엽, 음엽과 음지식물, 양지식물이거든? 그럼 얘는 그래도 이제 단어를 들어보면 좀 알겠죠? 양지식물은 뜻이 뭘까? 빛이 그래도 좀 많은 지역에 사는 식물이에요. 근데 음지식물이니까 빛이 별로 없는 지역에 사는 식물이야. 자, 다시 절대로 이거랑 침엽수와 화렵수를 연계시키면 안 돼요. 이게 가끔 이걸 침엽수가 음지식물, 화렵수가 양지식물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 절대 아니야. 침엽수, 화렵수는 뭐에 따른 분류야? 물이에요, 물. 물이 많냐 적냐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는 거야. 그 다음 우리는 침엽수, 화렵수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면 걱정하지 마. 근데 왜 이걸 가끔 물어보냐면 시험 문제에 소나무가 가끔 나와요. 소나무. 소나무는 이건 다 알지. 모르면은 바보. 침엽수야, 화렵수야? 침엽수죠. 이건 알지? 그럼 소나무는 양지식물이야, 음지식물이야?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제 소나무를 냅니다. 소나무는 잘 찍어봐. 50%의 확률이니까. 양지식물일까, 음지식물일까? 양지식물이야. 여기 들어갑니다. 소나무는 양지식물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은 양엽과 음엽이에요. 그럼 양엽, 음엽이니까 엽이 뭐야? 나뭇잎이잖아. 잎이야, 잎. 근데 그 이파리가 양엽과 음엽으로 나눠져? 이거 잘못 분류하면 안 돼. 양엽, 음엽은 한 그루예요. 즉, 나무 한 그루에서도 양엽과 음엽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물이 개체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개체인데도 불구하고 양엽, 음엽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만 예를 들어줄게. 지금 나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태양빛이 여기서 막 내려찌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태양빛을 어떻게 받냐? 엄청 많이 받지 않냐? 그럼 빛이 굉장히 강력한 곳에 사는 나뭇잎이 되는 건데 저 뒤에 이런 애들은 빛을 거의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별로 안 들어와. 그러면 얘와 얘의 잎의 두께를 다르게 합니다. 식물은. 식물이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이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은 광합성을 많이 해야 돼.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잎의 두께를 두껍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양엽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빛이 별로 없거든? 빛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광합성 자체를 거의 못해요. 그러면 잎을 굉장히 두껍게 유지할 이유가 없어. 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만드는 애들을 음엽이라고 해. 그래서 양엽, 음엽은 같은 개체 내에서도 태양빛을 많이 받는 부분과 많이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분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건 좀 이따 할 거니까 양엽, 음엽 먼저 봅시다. 자, 이파리는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양엽과 음엽으로 분류를 할 거야. 자, 근데 양엽이든 음엽이든 잎은 이렇게 생기죠. 자, 잎이라는 거 내가 아직 안 지은 이유가 있어. 잎이라는 건 식물의 구성 단계 중에 뭐에 들어갈까? 잎. 아마 뭐 5개 중에 한 개겠네.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잎을 개체라고 하진 않겠지. 근데 잎을 세포라고는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얘와 얘와 얘 중에 하나죠. 그럼 잎이 뭐에 들어갈까? 뭐야? 잎은 기관입니다. 기관이요, 기관. 그럼 식물이 갖고 있는 기관이 뭐가 있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잎, 뭐 줄기, 뿌리 이런 것들이 다 기관이에요, 기관. 그러면 잎이라는 기관 안에는 요 안에는 여러 가지의 하위 단계 조직계가 있어야지. 조직계. 그래서 잎이라는 거 안에는 3가지의 조직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표피 조직계. 두 번째가 기본 조직계. 세 번째는 관다발 조직계라는 걸로 나뉩니다. 다 조직계예요. 자, 일단은 이제 표피부터 시작합니다. 표피 조직계라고 얘기하는 건 잎의 가장 윗면과 아랫면에 이렇게 들어있는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자, 표피라고 얘기하면은 인간으로 치면 뭘까? 피부에 피부. 제일 표면이니까. 그래서 피자가 붙어 있으면은 우리 인간이든 식물이든 다 표면이에요, 표면. 근데 표면에 있는 피부 조직 같다 해서 표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표피 조직계라는 게 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구성 단계가 하나를 얘기하면 표피 세포예요. 하나면 표피 세포.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표피 세포들의 모임을 얘기한다면은 표피 조직이 됩니다. 표피 조직. 세포들의 모임이니까. 근데 잎의 아랫면도 있거든. 아랫면에는 이렇게 동일한 표피 세포도 있지만 너는 이런 것도 원래 초딩 때, 중딩 때 배웠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도 생긴 게 있어서 표피 세포 한 개짜리 여러 개 같은 세포들끼리의 모임을 표피 조직. 그 다음 잎의 모든 윗면과 모든 아랫면을 합쳐서 우리는 표피 조직계다. 이렇게 불러요. 표피 조직계. 그래서 잎의 윗면과 아랫면에는 다 표피 조직계가 있어요. 음엽도 당연히 표피 조직계는 다 있어야 돼요. 요렇게 이제 들어있고, 그 다음, 이 안에 들어있는 가장 빽빽한 집단이 있어. 이렇게. 엄청 많아요. 엄청 빽빽해. 자, 그런데 이렇게 빽빽하다가 그 밑에는 그래도 약간 듬성듬성하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요 집단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약간 듬성듬성하게 있는 이곳을 해면 조직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요 비어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우리는 그냥 살과 같은 공간이어서 유조직이라고 합니다. 유조직. 비어있는 이 공간을 그냥 유조직이라 해. 그래서 요거 3개를 다 합쳐서 우린 뭐라고 하냐? 이걸 기본 조직계다. 이렇게 불러. 네, 얘기했지. 제일 싫어하는 파트라고. 아, 재미가 1도 없어. 여기 너네 잘 듣다가 한 번 놓치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듣다가 재미없어. 바로 잔다, 여기. 졸면 끝이야, 여기는. 잘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있는 조직이 관다발 조직계라는 한 개 더 있다 그랬지. 관다발 조직계. 얘는, 식물은 당연히 광합성 하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거든. 그래서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체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체관 조직이라고 할 거고,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물관 조직이라고 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관다발 조직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첫 번째 조직계, 두 번째 조직계, 세 번째 조직계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양엽과 음엽의 잎의 두께가 다르댔지. 잎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게 양엽이면 음엽은 얇어.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오는 게 어디냐? 울타리 조직입니다. 여기는 울타리 조직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러면 울타리 조직이 많고 적은 걸로 양엽, 음엽으로 나눠진다는 건 울타리 조직의 역할이 뭐라는 거야? 내가 아까 저 얘기했잖아. 왜 양엽, 음엽으로 나눈다 그랬어? 광합성을 많이 하냐 안 하냐잖아. 결론 울타리 조직에서 광합성 양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엽일 경우에는 울타리 조직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켜서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개념이 되고, 음엽은 울타리 조직을 많이 축소시켜서 광합성을 많이 안 하게끔 만듭니다. 자, 여기서 내가 또 한 개 질문을 던질 테니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봐. 자, 양엽은 원래부터 햇빛이 많은 곳에 사는 애거든? 그럼 광합성 많이 할 수도 있다 이거야. 자, 여기서부터야. 음엽은 광합성을 원래부터 많이 못하지. 그러면 반대로 한번 접근해보자. 빛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울타리 조직을 더 두껍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로운 거 아니야? 내 얘기를 듣고 한번 너희들이 반론을 제시해봐. 여기는 원래부터 빛이 많아. 아, 그래, 울타리 조직 두꺼우면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빛이 별로 없잖아. 그럼 조금이라도 울타리 조직을 두껍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광합성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아닐까? 왜 효율이 그럼 떨어져? 효율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왜 효율이 떨어지냐? 저 울타리 조직은 다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뭘 줘야 돼? 밥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음엽을 더 두껍게 만들면 이제 식충이가 생기는 거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밥만 축내는 새끼야. 아무런 쓸데가 없는 새끼예요. 그래서 이 음엽은 광합성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굳이 두껍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만 축내잖아. 그래서 걔를 팍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양 때문에 울타리 조직의 두께 차이가 나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들 시험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몇 개 있다. 첫 번째, 요게 나오면은 이제 좀 짜증난다. 광합성이라는 게 지금 어디에서 많이 한댔어? 울타리 조직에서 많이 한댔어. 그런데 광합성을 못하는 곳이 있어요. 안함. 광합성을 안함. 어디가 광합성을 못할까? 그냥 찍어봅시다. 첫 번째, 표피 조직계라고 하면 안 되고 표피 세포는 못합니다. 자, 이게 짜증나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왜? 내가 이 그림을 그냥 그려준 게 아니겠죠. 요 그림을 좀 확대시켜 볼게. 요 그림은 입을 이렇게 닫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을 수도 있어. 입을 이렇게 열고 닫고를 조절할 수 있는 세포, 이 새끼를 뭐라고 하는 줄 아니? 그래, 중딩 때 배웠을 거야. 이거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이거. 그럼 공변세포가 입을 벌렸다가 오므려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구멍을 우리 뭐라고 하냐? 기공이라고 하죠? 그럼 기공을 통해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기공을 통해서 기체 왔다 갔다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되잖아, 식물은. 그럼 어디로 먹을 거냐? 일로 먹어요. 잎의 뒷면에 있는 공변세포의 구멍, 기공을 통해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해면 조직이 얘처럼 빽빽하지 않은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기체가 와서 이산화탄소를 얘에게 줘야 된단 말이야, 진짜로. 근데 여기는 너무 조직이 많으면 기체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해면 조직은 약간 듬성듬성하게 있으면서 기체를 효율적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도록 원리가 돼. 대신 문제가 있어.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합니다. 얜 광합성을 해요. 결론! 표피
표피 조직계가 광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공변세포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안 하는 애는 표피세포 또는 표피조직이라고까지 하면 맞아. 공변세포는 표피조직이 아니야. 표피조직과 공변세포들의 모임을 합쳐서 표피조직계라고 불러요. 어쨌든 표피세포는 광합성 안 합니다. 두 번째, 물관조직, 체관조직. 쟤는 물을 이동하는 통로와 영양분을 이동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얘들 당연히 광합성을 할 이유가 없어요. 물관과 체관, 여기도 광합성을 안 해. 그럼 나머지는 다 합니다.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다 광합성. 유조직은 뭐 세포들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 그냥 살과 같은 공간이어서 세포질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런 데도 광합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만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럼 얘네 세포 중에 당연히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포들이 다 살아있어서 영양분을 줘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유일하게 죽은 새끼가 있어. 죽은 세포가 있습니다. 죽었는데도 역할은 있어. 누굴까? 이게 물관이에요. 물관 조직은 죽어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체관 조직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은 참 외울 게 많아. 아무튼 요 정도의 개념은 잘 탑재를 합시다. 이게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따른 작용현상. 딱 한 개 있다. 지금 하나 했어. 자, 그 다음에 빛의 세기에 따른 작용현상에서 한 개 더. 아까 얘기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까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요거. 자, 일단 여기는 그래프 관계 등장한다. 가로축이 빛의 세기. 빛의 세기의 단위가 럭스라고 표현하거든. 뭐 아무튼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이산화탄소 흡수량.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 개씩 잘 추측해봐. 일단은 이산화탄소를 왜 흡수하니? 왜 흡수해? 광합성을 하니까, 식물은. 자, 근데 밤에는 광합성 하냐 안 하냐? 밤에는 못하지. 빛이 없는데 어떻게 광합성 할 거야? 결론, 밤에 광합성을 못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안 해요. 이산화탄소 안 해. 근데 너네가 근데 내가 이건 얘기 안 했구나.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실제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이 아니고 광합성이야. 광합성은 2단계입니다. 빛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명반응과 빛이 없을 때 하는 암반응으로 나뉘어요. 개빡세다 여기가. 광합성 니는 초딩 때부터 배우잖아. 식물은 광합성해. 그래서 에너지 만들어. 이 단계를 배우는 게 고3 때 약 완자로 본다면 20페이지 분량으로 배워요. 존나게 어려움. 관계 1, 관계 2에 피그먼트 680, 700에서 에너지 받아가지고 에너지 올려준 데 전자전달계로 가가지고 에너지 만들어서 암반응해서 TCA 회로를 돌려요. 개빡셉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절대 얘기 못하니까 그냥 이거만 본다고. 자, 식물은 광합성만 하나? 아까 얘기했지. 식물도 이런 새끼에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시험범위에서 배웠지만 동물이든 식물이든 공통적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소유를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거든. 결론, 밤이라고 칩자. 밤에는 빛이 없어. 그럼 광합성 해 못해? 못해. 근데 세포호흡은 할 수 있어 없어? 하지. 합니다. 결론, 밤에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이게 뭐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0보다 작다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개념이에요. 왜? 밤에 광합성을 못하면 세포호흡밖에 안 하거든.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산소를 소비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부터 시작이야. 시작. 빛이 없을 때잖아.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빛이 조금씩 생겨. 생기면 생길수록 광합성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 세포호흡은 하루 왼종일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호흡 양은 그대로야. 근데 빛이 생기기 시작하면 광합성량이 쭉쭉쭉쭉쭉 증가하지. 그래서 세포호흡은 그대로인데
광합성을 하는 양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얘가 이제 드디어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양지식물 먼저 하는 거야. 양지식물은 빛이 없을 때 이만큼의 호흡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빛이 생기면 광합성을 계속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빛이 별로 없는 거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광합성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호흡량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럼 첫 번째 지점이 나왔다. 요 지점. 자, 요 지점의 뜻은 뭘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제로야. 자,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호흡량은, 세포 호흡은 계속 똑같다는 가정을 하는 거야. 밤이든 낮이든 똑같이 합니다, 세포 호흡은. 그럼 문제, 요 지점 뜻이 뭘까? 광합성량과 세포 호흡량이 같은 지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양지식물이라면 음지식물도 한번 그려볼게. 자, 일단 음지식물은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야, 많이 못 하는 거야, 얘보다? 음지식물은 빛이 별로 없잖아. 그럼 광합성 자체를 많이 못 해요. 근데 그 얘기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양분도 거의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럼 뭘까? 당연히 호흡량도 적습니다. 양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하면 안 돼, 걔는. 그래서 처음 시작점 자체의 절대값이 얘보다 클까 작을까? 이 지점보다. 다시 잘 생각해봐. 내가 아까 전에 요 양의 뜻이 뭐라 그랬냐? 요 양의 뜻. 이건 빛이 아예 없을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양이잖아. 호흡량이에요, 이게. 근데 양지식물은 음지식물에 비교해서 호흡을 더 많이 한다니까. 음지식물은 광합성 자체를 많이 못하니까 호흡도 많이 못해요. 그럼 음지식물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얘보다 위에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왜? 광합성 많이 못했으면 호흡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 일단 올라가는데 문제, 이 새끼는 광합성도 많이 못해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됩니다. 음지식물. 자, 양지식물부터 한 개씩 더 뜯어볼게. 여기 호흡량.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래? 요양. 요양은 호흡량이랑, 이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 하는 거지. 자, 그럼 생각 이렇게 해봅시다. 식물이 포도당을 광합성 해가지고 100을 만들었대. 광합성해서 100을 만들었대, 포도당을. 그 중에 호흡을 해가지고 30만큼을 써먹었어. 그럼 70이 어떻게 됐냐? 그게 남는 거지. 남는 영양소를 줄기나 뿌리에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먹는 뭐 감자, 고구마 그딴 거야. 결국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건 지가 쓴 양이에요. 이게 지가 만들어낸 총량이야. 그럼 이게 뭐야? 저장시키는 양이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분류하냐면 이걸 총광합성량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의 총량이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호흡량을 빼준 값, 요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몸에다가 저장시킬 수 있는 순광합성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총광합성량은 순광합성량에다가 호흡량을 더합니다. 요렇게까지는 좀 정리를 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음지식물일 경우에도 비슷해. 요게 호흡량, 요게 총광합성량, 그렇다면 요게 순광합성량인데 세 개 모두 값이 음지식물이 양지식물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얘기 안 했네.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진다라는 지점이 여기라고 했지. 요 지점을 우리는 보상점이라고 할 거예요. 보상점. 여기 양지식물의 보상점이라면 여기가 음지식물의 보상점 되겠지? 자, 근데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 여기 또 나오죠. 자, 요 지점의 의미를 찾아봐. 의미. 요 지점의 의미가 뭘까? 이 지점에 이상 빛을 쐬어줘도 더 이상 광합성을 증가시키지 않죠. 즉, 요 지점까지 빛을 쐬어주면
광합성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요 지점 이후로는 아무리 빛을 많이 쐬어줘도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지점에 대한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빛을 쐬어줘 봐야 광합성을 더 이상 못한다. 광포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요 지점이 이제 양지식물의 광포화점이 된다면 음지식물의 광포화점은 요 지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지식물, 음지식물까지 얘기를 했고, 힘들다. 쉬었다가 빛의 파장에 따른 작용을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